오늘은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 알아보겠습니다. 원제는 에이징 웰입니다. 웰을 어떻게 표현을 따라 좀 달라지겠지만 잘 늙는 방법이라고 가끔 얘기하는데 폼나게 늙는 방법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프론티어 출판사 서평을 포함해서 다양한 포털에 리뷰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리뷰들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운가 하면 조지 베일런트의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487페이지가 넘는 이 큰 책이 다른 사람들이 잘못 보면 행복의 조건을 7가지만 완성시키면 된다. 그 7가지를 47세 이전에 얼마나 만족하느냐를 보면 80세 이후에 아름다운 삶,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사는지 아는지를 볼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얘기하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70년간 연구한 책을 이 480페이지, 500페이지 가까운 책에 집어넣었지만 실제로 내용은 그것보다 상당히 방대한 양을 담고 있습니다. 12장에 이르는 섹션이 있는데 이 12가지 장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마지막 페이지까지 하나 놓칠 게 없는 정말 괜찮고 무겁고 단단하고 괜찮은 책입니다. 만약에 행복의 공식이 있다면, 불변의 법칙이 있다면 그렇게 간단하게 답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빈치 코드를 쉽게 찾으면 재미가 없죠. 책이 만만한 책은 아닙니다. 500페이지 가까운 책인데 그 내용을 다 읽어보면 상당히 무거운 내용도 많고 인터뷰한 내용도 많고 굉장히 꼼꼼하고 논문을 책으로 내다 보니까 굉장히 꼼꼼하게 냈습니다. 책 내용에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 정도 연구를 했는데 앞선 30년은 조지 베일런트가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35년은 조지 베일런트가 참석을 해서 이 리포트가 나왔는데 사회학자가 그 행복의 조건을 따지는 것도 있고 의사들이 건강을 중심으로 행복을 따지는 게 있는데 조지 베일런트는 정신분석, 심리학 관계된 정신분석 관련 의사였죠. 교수이기도 하고 정신분석 학자인데 조지 베일런트는 책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철학자적인 소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팩트, 인자들을 끄집어내 가지고 이 행복의 조건을 7가지로 정리를 하고 하버드 대학교와 이너시티 그리고 터먼 여성 그룹이죠. 천재 여성들을 근무하는 그룹 중에 90명을 여성들만 따로 뽑아내 가지고 이 3가지 집단 서로 다른 듯하면서도 같고 같은 듯하면서도 다른 집단을 함께 섞어서 행복의 법칙을 찾고 있습니다. 그 다빈치 코드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지 이먼 베일런트는 자기 아버지도 하버드 대학교를 나왔고 1934년 뉴욕에서 태어났거든요. 1934년이니까 올해 91살이신데 지금도 건강하게 강의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이 마지막 연구의 연구 대상자들이 아직 살아계신 분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지막 죽음을 지켜보고 난 다음에 이 보고서는 완성이 되고 아마 행복의 조건의 최종판이 아니면 업그레이드 버전이 그때쯤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조지 베일런트의 연구 분야는 심리적 방어 기제, 성공적인 노화와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게 핵심적입니다. 특정한 시점에 피연구 대상, 그러니까 연구 대상자의 과거의 어떤 기억력에 의존해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모든 걸 분석하는 게 아니고 특정 시점에 사람들의 군을 3가지 군 정도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커오는 과정, 살아가는 과정, 그리고 나중에 노화되는 과정까지를 그 시점에 쪼개가지고 일일이 인터뷰를 다 해서 연구 자료를 쌓았다는 게 가장 의미 있는 추적입니다. 이걸 이제 저자는 전향적인 연구라고 하는데 통시적인 이 사람을 살아갔던 시대를 전체를 트래킹해서 집대성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어린 시절에 충격적인 일을 겪죠. 10살 때 44살이던 자기 아버지가 권총으로 자살을 했던 겁니다. 자기 아버지도 하버드를 나왔는데 뉴욕 자연사 박물관 관장을 역임할 정도로 고고학적 지식이 깊었던 분입니다.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주인공처럼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근데 이제 생을 마감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난 후에 조지 베일런트는 집으로 배달되어 온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회보를 맡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 출간한 졸업 후 25년이라는 보고서를 읽고 이 보고서에 완전 매료돼서 몇 날 며칠을 봤다고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가 이후에 25번째 동창회에 참석해서 그 동창회에 참석했던 졸업생들을 인터뷰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25번째 동창회 회보를 보고 난 것이 이 장기 종단 연구에 관심이 싹 트는 시점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조지 베일런트가 쓴 행복의 조건, 에이징 웰은 1938년에 시작된 하버드 대학교 성인발달 연구소를 집대성한 책입니다. 나이로 오면 1934년생인 조지 베일런트가 4살 때 이 연구는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서로 다른 능력과 배경을 가진, 성별을 가진 다양한 3가지 구는 814명의 전생에 대한 연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롭습니다. 3가지 그룹은 하버드 대학교 졸업생 248명, 그랜트 집단이라고 하죠. 두 번째로는 이너시티 집단 456명입니다. 세 번째가 터먼 여성 집단 90명입니다. 이 책에는 배경과 능력이 성별도 서로 다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성공과 실패의 삶을 걸어왔는가를 트래킹하는 책입니다. 70년이 걸렸습니다. 행복의 조건을 찾는데, 계량화하고 객관화하고 자료를 정리해서 책으로 내는데, 어떻게 보면 한 학자의 일생이 담긴 책이라고도 과언이 아닙니다. 행복의 조건을 찾는 데는 그만큼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좀 여유를 가지시고 조금 편안한 평정심을 갖춘 상태에서 적어도 한 달 정도는 투자해서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 하버드대학교 인생성장 보고서를 찬찬히 읽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이 행복의 조건에서 조지 베일런트가 이야기하고 있는 7가지 조건은 성숙한 방어기제, 교육, 안정된 결혼생활, 금주, 금연, 운동, 알맞은 체중입니다. 이 7가지 중에 몇 가지를 이루었냐를 가지고 80세 이후의 삶이 행복할 것인지 아니면 불행한 것인지를 예상하고 예측하고 검증하고 책으로 표현했습니다. 대부분 서평과 리뷰에서 이제 7가지 조건을만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이 책에는 많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책의 1장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얘기하고 이 책을 본 사람들이 다양하게 리뷰를 썼지만 1장을 넘어가면서 내용이 좀 굉장히 심오하고 방대하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대부분 1장에서 걸음을 멈추는 경향이 있는데 부디 이 영상을 끝까지 따라오셔서 12장까지 제대로 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시고 이 이야기로만 30분 내지 40분의 영상으로 이 이야기로 조지 베일런트가 쫓아왔던 하버드 대학교 연구소가 70년 이상 트래킹했던 내용을 다 전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고 이 이야기가 좀 설득력이 있다, 가슴에 와닿는다 하면 이 책을 끝까지 완독해 보시기를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참고로 저는 2010년, 15년 전이죠. 그때 이 책을 이제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조지 베일런트의 생각에 격하게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조지 베일런트가 얘기했던 7가지 그 길을 꾸준히 성실하게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누가 저보고 그러면 조지 베일런트의 7가지를 얼마나 지켰냐라고 물어보시면 7가지를 다 지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해도 외우라면 외울 것 같은데 성숙된 자세, 금연, 금주, 적당한 몸무게, 교육, 안정된 결혼생활, 적당한 몸무게 이 7가지는 굳이 신체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을 따지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조합하고 결합해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르는 시간 동안에 얼마나 이게 정확한지를 검증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팩트, 얼마나 중요한 인자인지를 검증했다는 차원이 굉장히 독특하고 높이 사는 이유입니다.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버전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 마지막 버전이 나오면 좀 보고 싶습니다. 책이 50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이 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만든 책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합니다. 행복을 찾는 조건이 웃으면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티타임을 하면서 과자를 먹으면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전 세계에 안 행복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까다롭고 딱딱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150에서 200페이지 정도 넘어서면 이 조지 베일런트의 생각에 녹아들면서 그가 냈던 리포트들이 편안하고 친근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아주 자연스럽게 진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초반 한 150페이지를 조금 여유를 가지고 끈기를 가지고 보시면 아마 조지 베일런트의 책에 빠져드실 겁니다. 행복의 비법이 아주 얇은 책으로 간단한 책으로 나왔다고 가정을 해서 그쪽에 비밀이 있고 다빈치 코드가 숨어 있는 걸 전 세계인이 알 수 있다면 전 세계의 불행한 사람도 없어야 되고 전쟁도 없어야 합니다. 그만큼 행복이란 건 어려우니까 한두 달 정도 시간을 투자해서 조지 베일런트의 하버드대학교 인생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을 한번 따라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 책을 읽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면 100세 시대라는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가 나왔죠. 15년 전이니까 그 시점에는 정년이 55세이던 시절이었거든요. 15년 전이면 제가 40이었거든요. 조지 베일런트의 나이가 연구를 시작할 때도 37, 40이었으니까 조지 베일런트랑 나이가 비슷했겠네요. 은퇴 이후에 행복한 삶을 준비하려면, 영위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5가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일, 건강, 취미, 돈. 이 4가지가 같은 친구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 건강, 취미, 돈. 이 4가지가 비슷한 친구들을 사귀려고 엄청 노력을 했고 40세에 45세 그 시절 언저리의 친구들은 지금도 아주 돈독한 친구들이 돼서 여러 가지 형태로 만나고 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만나는 대학 산악부 선후배님들, 스키장에서 만났던 스키 친구들, 물론 어린 시절에 만났던 고향 친구들, 대학 친구들 다양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집사람의 친구들의 남편들과도 가끔씩 만나서 와인을 한잔하면서 세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책에서는 47세 이전에 만났던 친구들이 행복한 노후 생활에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나이가 되더라도 친구는 언제든지 사귈 수 있는 거겠지만 그렇다고 하네요. 즐겨 피우던 담배도 끊었습니다. 하루에 2갑 정도 피웠었는데 소주와 양주를 폭탄으로 말아가면서 1차, 2차, 3차까지 달리는 애주가였는데 그 술을 좀 자제를 하고 와인에 입문을 했습니다. 와인이 좋은 이유는 술이라는 게 뭐 기분 좋게 마시는 걸 목표로 하지만 폭탄주와 양주, 독한 술들은 대화가 오고 가지 않고 술자리만을 원하는 그런 그림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우애를 돈독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서로 간에 정보를 주고받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미래를 향하는 얘기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와인이 좋은 이유는 와인을 먹는 자리에는 대화가 오고 갑니다. 즐거운 얘기가 오고 가고 또 와인을 마시다 보면 와인이 12도, 13도 물론 포트 와인은 뭐 높은 것도 있습니다만 12도, 13도 정도 되기 때문에 술이 취하는 게 느껴지고 또 상대방이 천천히 올라가고 취기가 저도 천천히 올라가면서 가끔은 속에 있는 이야기도 뭐 신실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와인을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운동, 평소에 운동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어릴 적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즐겨왔던 테니스, 그리고 대학 시절에 대학 산악부 시절 졸업하고도 산행을 굉장히 적극적이고 의욕적으로 다녔습니다. 물론 빙벽은 좋아하진 않지만 암벽 등반까지도 왕성하게 하다가 지금은 이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 적 시절에는 테니스와 등산을 좋아했었고 직장생활을 시작하면서 스키에 입문을 했습니다. 평생을 올라가기만 하다가 이젠 좀 내려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우연한 기회에 스키에 입문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스키 지도자 연맹에 임원을 맡을 정도로 아주 적극적으로 타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100일 계약을 해가지고 용평 리조트, 모나 용평 리조트에서 100일 동안 신나게 스키를 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에도 열심히 타야죠.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 중에 교육 연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지 베일런트가 트래킹했던 것은 제도권 교육이죠. 초중고대, 대학원까지 정규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에 따라서 70세 또는 80세 이후의 건강과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가를 트래킹을 하고 영향이 상당히 있다 해서 7가지 인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다고 봐서 7가지 인자 중에 2번째에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따로 리뷰를 하겠습니다만 이용재 작가가 지은 딸과 함께하는 건축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조지 베일런트가 하버드 졸업 후 25년이라는 회보를 보고 인생성장 보고서를 계획했듯이 건축 여행 책을 보면서 서울과 한국에 있는 우리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축들의 히스토리에 관심을 가지면서 역사 교육에 입문을 해서 교육 쪽에 역사의 재미를 느끼면서 답사도 가고 공부도 하고 책을 사서 보기도 하는 그런 재밌는 여행의 출발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15년간 조지 베일런트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제 자신에게 물어봅니다. 조지 베일런트의 길을 15년 동안 쫓아온 길이 맞았느냐? 그래서 지금 행복한가? 맞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에이징웨를 행복의 조건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저는 에이징웨를 석세스 에이징이라고 폼나게 늙기라고 번역을 하고 싶습니다. 폼나게 멋지게 늙는 작업은 조지 베일런트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된다고 하네요. 은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 관계를 지속시키고 사회적인 채널을 열고 젊은 세대들로부터도 학습, 배우기를 멈추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조지 베일런트의 에이징웨, 행복의 조건 밑줄 치는 내용을 보니까 최소한 4-5번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의 리뷰를 하기 위해서 이틀 동안 다시 책을 꺼내가지고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조지 베일런트의 연구 어떤 내용인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책은 1장에서 총 12장까지 방대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7가지 인자는 그저 맨 마지막에 내린 결론일 뿐이고 12가지 챕터, 1장을 빼면 11개의 챕터죠. 그 11개의 챕터에 상당히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개별적인 섹션을 다 이해를 하면 7가지에 대한 신뢰도가 더 깊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내용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1장, 성인발달 연구, 그 기나긴 여정입니다. 첫 번째 작은 긍정적인 노화를 무엇인가 라고 정의를 하는 내용으로 출발을 하고 하버드 졸업생을 중심으로 한 일명 그랜트 집단, 그리고 이너시티 집단이라고 도심 속에 있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남자들의 집단, 그리고 터먼 여성 집단, 천재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비교하는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인데 그 중에 베일런트는 여성 집단이 필요해서 여성 집단을 90명을 터먼 여성 집단으로 분류해서 3가지 그룹을 만듭니다. 조금 다른 것 같으면서도 같은 것 같으면서도 다른 이 3가지 그룹을 합쳐서 통계의 어느 정도의 완성도, 표본의 완성도를 추구를 했죠. 세 집단은 어떤지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 조지 베일런트와 성인 발달 연구가 우리한테 이제 어떤 결과를 주느냐, 그 내용도 책에 소상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1장에서는 이 전향적 연구가 남기는 아쉬움이 또 어떤 건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일성을 하고 갑니다. 조지 밸런트의 행복의 조건 에이징 웰이라는 이 연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전향적인 연구입니다. 특정 시점에 회고에 의한 연구가 아니라 사건 발생과 연구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한글로 어떤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출판사와 번역가 그리고 감수를 한 이지영 박사는 프로스펙티브 스터디를 전망 또는 전향이라고 이제 뭐 한글로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전향적 연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814명입니다. 그 하버드 집단이 268명입니다. 이너시티 그룹이 456명, 터먼 연구 그룹이 90명이죠. 먼저 그랜트 연구는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연구입니다. 가장 오래됐죠. 그리고 가장 오래됐다는 얘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긴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스펙티브 스터디인데 그랜트 연구는 1938년 WT 그랜트라는 분이 하버드 대학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입원을 하면서 기금을 이제 투여를 하면서 이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T 그랜트라는 분은 WT 그랜트 다임스토어 설립자였죠. 이 다임스토어라는 것은 10센트짜리 물품을 판매하는 편의점을 얘기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1달러 샵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그랜트의 그 후원하에 당시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학부에 있던 알리복과 크리스 클라크히스가 학생 신분으로 시작된 일명 그랜트 연구가 이 출발점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랜트 연구가 처음 출발되는 시점은 1938년이니까 1934년 저자는 4살 때였죠. 그래서 이제 연구가 쭉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랜트 연구는 이 증상과 질병, 그 당시에는 증상과 질병 중심의 이 연구가 됐던 부분에 좀 벗어나가지고 이 총체적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원동력이 뭔지는 한번 알아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 대상자는 1920년대에 태어난 하버드 대학교 2학년생 재학생이 대상이었습니다. 그 2학년 재학생을 중심으로 하위 40% C학점 미만은 걷어냅니다. 상위 60%를 대상으로 이 상위 60% 1학년을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건강기록부를 이제 확인하고 신체적, 심리적 건강 상태가 이상이 없다라고 하면 다시 거기서 절반을 걷어냅니다. 그럼 30%가 남겠죠. 그 이상이 30명이 남는 300명을 학장들한테 제출을 하면 그 학장이 자기 힘으로 카누에 노를 저을 수 있는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학생을 해마다 100명을 선정해서 그 중에 한 80명 정도가 이 연구 참가에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1939년에서 1942년까지 2학년생이죠. 그러니까 학년별로 100명이 있는데 3년 했으니까 300명 중에 286명이 연구 대상이 됐습니다. 평생 동안 이 연구 대상자가 될 때도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한 내용도 참 재밌습니다. 평생 동안 이 연구에 이제 동참하겠다는 암묵적 동의가 이제 이루어졌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로 이제 조사가 되는 과정에 1년에 20시간 정도는 인터뷰에 응했다는 각서도 받았다 그러네요. 그리고 5년마다 건강검진 기록부를 제출했고 15년에 한 번씩 면담에 응했던 겁니다. 2년마다 이제 인터뷰, 페이퍼워크를 반드시 해야 되는 숙제도 있었죠.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26%만 장학생으로 선발이 됐는데 이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은 61%나 우등생으로 졸업했다는 겁니다. 인생을 적극적으로 살아서 그런지 아니면 이 연구가 우등생으로 하는데 도움을 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이너시티 집단 456명입니다. 이 연구의 별명은 글로액 연구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블루컬러 성인의 발달에 대한 전향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도시 중심부의 저소득층 거주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이 소년원에 이제 수감된 청소년과 법적인 문제를 일으킬 적이 없는 1925년에서 32년 사이에 태어난 14살의 이너시티 출신 고등학교를 중퇴한 남학생을 이제 각각 500명을 표준 집단을 연구 대상으로 전향적인 연구를 했던 책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그 차별감과 박탈감을 겪은 기억이 있겠죠. 대다수가 이제 대공황을 겪었기 때문에 미국의 전후 경제 회복에 따른 혜택을 또 상당히 입은 세대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멸시받았던 아일랜드와 이탈리아 이민 계층의 자손인 그 사람들은 소수 집단의 자리를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넘겨줬죠. 흑인들을 말하는 거죠. 이제 지금은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투표권을 쥔 다수가 돼서 정치적으로는 보스턴의 주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직업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크게 성공을 거뒀다고 하네요.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표본 집단에서 흑인과 여성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4살 무렵에 심각한 비행을 저지른 사람들이 배제됐다는 것도 이제 표본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범죄를 소년에 있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 500명과 그것이 아닌 나머지 500명을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미 표본에서 제외된 것은 뭐 엄연한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하버드도 그 성적으로 1학년 성적이 C학점이 안 되는 40%를 제외한 걸 보면 뭐 비슷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뒤에 내용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이너시티 집단의 건강이 68세에 이르면 그 하버드 집단과 터먼 집단의 78세의 건강과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뭐 비슷할 정도로 이제 젊을 적 시절에 체력이 신체적인 조건이 건강 상태가 나빠지겠죠. 이 교육을 많이 받은 두 집단에 비해서 나이가 10년이나 젊었지만 이너시티 집단은 신체 장애와 사망률은 앞으로 두 집단의 10년 후와 비슷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고 슬픈 웃픈 결과가 나왔죠. 30년 동안 진행된 이 하버드 글랜트 연구와 하버드 글로액 연구가 그 기간에 어떠한 접촉도 없었다는 것도 참 희한합니다. 인터넷이 없어서 그런지, 한쪽은 의대관, 한쪽은 법학관에 있어서 그런지 뭐 어떠한 접촉도 교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이너시티 그룹은 1960년에서 62년까지 연구 대상자들 마지막 면담한 것을 부족으로 자금이 부족해서 연구가 잠시 중단됐는데, 자금 부족으로 나이가 어린 44명을 이제 대상에서 제외할 정도로 연구비가 부족했던 부분입니다. 공전을 하다가 연구가 중단이 됐는데 1975년에 자금이 다시 확보가 되면서 이제 47살이 된 연구 대상자와 다시 면담을 했다는 게 과정상에 좀 독특한 이유입니다. 하마터면 연구 자료가 날아갈 뻔했죠. 터먼 여성 집단은 90명입니다. 터먼 연구는 스탠퍼드 대학에서 천재 아동들에 대한 발달 과정을 트래킹한 연구입니다. 총 672명이 대상인데 이 하버드 집단에 그리고 이너시티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다른 성격인 비견되는 여성 집단의 통계가 필요해서 90명을 이 자료에 이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 1910년대에 태어난 개척자들의 후손이죠. 이제 개척자들은 프론트 정신이 워낙 강했죠. 물론 이제 살아남기도 힘들었고 험하고 거친 황무지를 개간해야 된다는 의지와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그레시브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거의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평균 IQ가 151이었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중산층 여성인데 전문직 아버지 비율이 공립학교에 비해서 10배나 높았다고 하고 상대적으로 동년배 아이들보다 조숙했다고 합니다. 동급생 대비 한 달 먼저 걸음마를 걸었고 석 달 정도 먼저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높은 IQ는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작용하지는 않았다 그러고 터먼 여성들의 높은 지능은 뭐 좋은 환경 덕분이기도 합니다만 생물학적 요인에서 비롯되었다는 게 이 하버드 연구에서 입증이 됐습니다. 이 행복의 조건에서 그 조지 베일런트의 연구 결과를 보면 부정적인 환경에서는 지능이 심각하게 낮아질 수는 있다고 하지만 환경이 긍정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능 지수가 올라가는 정도는 불과 10에서 15점밖에 올라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 연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베일런트와 아내 캐롤라인 베일런트는 스탠퍼드 대학교 천재학 연구팀의 협조를 받아서 이제 연구 대상 중에 672명 중 여성 90명을 선정했던 거죠. 이 연구 또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여성 발달에 관한 전향적인 연구입니다. 원래의 목적은 세 도시 총명한 아이들이 어떻게 성장해 오는가를 가려내려고 한 목적이었다고 합니다. 50이 되기 전에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배우는 것에 더 투자를 하라 라는 강력한 주장은 깊이 새겨들 필요가 있고, 50대 이후 사람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는 47살 무렵에 만들어 놓은 인간관계라는 연구 결과도 주목할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경험칙상 격하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내용이 좀 살벌하죠. 베일런트는 사람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많고 적은가 보다는 그 고통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가 주로 사용하는 분석 도구는 고통이나 갈등, 이 불확실성에 대한 무의식적 방어기제, 성숙한 방어기제라고 하죠. 방어기제는 나중에 이제 3단계로 나누어지는데 그 얘기는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신병이라고 이름 붙인 것들은 대부분 방어기제를 현명하게 받아들이거나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이 자기 방어 능력이 있죠. 자정작용도 있고, 그래서 위에서는 모든 음식을 소화해내고 나쁜 물건들은 기침을 해서 뱉어나든지 열이 나가지고 감기 바이러스를 자체로 죽인다든지 하는 건데, 멘탈적으로도 방어기제를 현명하게 발달시키지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0대에서 6가지 정도를 만족시켰던 이 연구 대상자들은 그 중에 절반 정도는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였고 불과 7.5%만 병들고 쇠약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죠. 반면에 이제 50세에 3가지 미만의 조건을 갖췄던 사람들은 이 중에 80세에 행복하고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50세에 적당한 체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 3가지 미만의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80세 이전에 사망할 확률이 4가지 이상 조건을 갖춘 사람보다 3배는 높았다고 합니다. 이 얘기도 살벌하죠. 성인 발달 연구는 병든 사람이 아니라 건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의학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평이 이제 이 정도 선에서 그치고 마는데 500페이지에 달하는 책 속에는 훨씬 더 방대하고 훌륭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제2장 사람은 안팎으로 어떻게 성장하느냐입니다. 노화란 무엇입니까? 네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20세 이후부터 뇌세포가 1년에 수백만 개씩 죽는다. 자연의 흐름에 따른 변화, 매혹적인 금발도 나이가 들면 사랑스러운 백발로 변한다. 죽기 전까지 계속 성장하는 것. 떡갈나무나 특등급 와인 샤토마고 같은 것은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를수록 가치가 올라가죠. 위 세 가지 모두 정답은 4번입니다. 책을 꿰뚫기 위해서는 500페이지 가까이 되는 책을 꿰뚫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저도 이 책을 5번 정도 읽었습니다만 이 책을 볼 때마다 이 내용은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3번 보고 4번 보고 합니다. 성인이 이루어야 할 6가지 발달 과업입니다. 삶의, 인생의 과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첫 번째가 정체성인데 청소년들은 성인기에 들어서기 전에 앞서서 정체성을 먼저 확보를 해야 됩니다. 둘째가 친밀감인데 이제 갓 성인이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함께 서로 의지하고 돕고 헌신하면서 만족스럽게 10년 또는 그 이상을 어울려서 살아간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상적인 내용이긴 한데 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서클, 동아리, 친구, 교우관계, 연인, 가족에게서도 이런 내용들이 형성이 되는데 만만치는 않죠. 우선 이 임무를 성취하려면 자신만의 세계에서 벗어나가지고 다른 사람에게까지, 다른 세계까지 확장돼야 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세 번째가 직업의 안정성이죠.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는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자신의 일이 세상과 사회의 정체성을 확립을 해야 됩니다. 그 확립을 할 수 있는 기초가 직업의 안정성입니다. 다섯 번째가 의미의 수호자입니다. 자기 아이들의 성장보다는 사회 전체의, 인류 전체의 성과물 아니면 사회와 인류의 문화와 제도를 보호하려는 그 틀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두는 시기가 의미의 수호자 단계입니다. 이 생산적 성취도가 높은 개인은 직접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에 치중하고, 즉 다시 말해서 정신적 조언이나 스승이 돼가지고 다른 개인을 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과 달리 의미의 수호자는 과거의 문화적 성과를 대변하고 이 자기 과거의 전통을 보존하는 방법으로 단체나 조직의 모임을 이끄는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섯 번째는 통합입니다. 인생의 위대한 과업 중에 맨 마지막에 성취를 이루게 되는데 심리학자 에릭슨은 세상의 이치와 영적 통달에 도달하는 경험을 이 통합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6가지를 꿰고 난 다음에 이 책을 보셔야 합니다. 돈은 성공적으로 노년을 행복하게 이끄는 데 연관성이 없다고 이 책은 밝히고 있습니다. 검증이 됐죠. 하지만 알코올 중독은 불우한 노년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 베일런트의 방어 기제는 먼저 말씀드렸죠. 한 3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건강하지 못한 정신병적 방어 기제, Psychotic Defense Mechanism. 그 다음 단계가 미성숙한 방어 기제, Immature Defense Mechanism. 세 번째가 신경직적 방어 기제, Neurotic Defense Mechanism. 마지막이 성숙한 방어 기제, 가장 높은 수준이죠. Mature Defense Mechanism으로 나눕니다. 이 성숙한 방어 기제라는 것은 승화, 성숙한 유머, 감각, 이타주의, 억제 또는 금욕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년기가 성인기의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적 관점에 따르면 이제 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게 이제 입증이 되고 있죠. 하버드 연구 대상 중에 가장 훌륭하게 노년에 이른 사람과 그 최악의 노년에 이른 사람들을 유년기를 비교해 봤을 때 둘 사이에는 그렇게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게 이 그랜트 보고서, 하버드 인생성장 보고서 행복의 조건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아로 자라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80세쯤 됐을 때는 부모 품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복하게 그리고 기운이 넘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보면 유년기의 그 행복했던 불행했던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덜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조셉 컨레드의 연구가 이 신랄한 예측을 뒷받침하는 4가지 연구 결과를 갖고 있는데요. 이 불행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첫 번째 이제 정신적 질환을 앓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행복한 유년기는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서는 조기 사망이나 면역 만성질환까지 막을 수 있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은 좀 독특한 부분인데 불행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놀이나 게임을 통해서 인생을 즐기는 데 익숙하지 않다고 합니다. 이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승부를 다투는 경기를 5배는 더 즐긴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들은 몸에 배어있는 불신과 의존성 때문에 삶을 고통으로 이끌었고 이 연구에 대해서도 불신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행복한 유년기를 보낸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존중하고 안도감이 좀 강하고 행복한 노년에 이를 수 있는데
대부분 연구 대상자들은 이 연구가 자신의 삶에 도움이 많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유년기가 불행했던 사람들은 평생 동안 친구를 잘 못 사귀는 사람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75세에 이르면 아내들은 놀라울 정도로 주도적이고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반면에 남편들은 아내가 옆에서 도와주기를 바랄 때가 많다고 합니다. 뭐 이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생산성입니다. 행복의 열쇠. 아까 먼저 이제 이 행복의 조건을 읽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단계별 성장의 그 그레이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이제 생산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이제 길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 요건을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생산성이고, 아내는 남편을 아내를 위한 헌신, 그리고 서로 간에 인내를 하는 부분, 그리고 유머 감각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만족스럽게 오래 지속하는 필수 조건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로부터 배운 게 많은 연구 대상자일수록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을 책임질 줄 아는 책임감이 강했고, 잘 늙어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을 꾸준히 익혀나오고 다른 사람들과 열심히 교류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생산성을 성취하지 못한 연구 대상자들은 자녀에게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배워야죠. 1920년, 30년생이 1970년, 2000년도에 트래킹을 했던 거에 비해서 2010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는 지난 100년간 바뀌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부분이 15년 동안 바뀌고 있는데 나는 나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다음 세대부터 받아들일 자세가 안 돼 있다, 준비가 돼 있지 않다는 자세는 배움과 건강과 행복에 대한 스탠스,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5장은 과거와 미래를 잇는 의미의 수호자입니다. 뭐 이건 미국이나 한국이나 저나 제 주위 사람이나 같은 내용인데, 삶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개성이 뚜렷해집니다. 그 현상에 대해서는 각자의 기질이 골이 깊어지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던 기질이 안개가 걷히고 모래가 지워지면서 바위가 드러나는 명확해져가는 과정이라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과거에는 모래 속에 일부만 있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부분이 이게 명확해지면서 융통성이 없어지는 거라고 비난을 하기도 하죠. 사람들이 노년을 갈수록 완고해지는 것은 창의력 자체가 부족해진 게 아니고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양한 경험으로 쭉 쌓이면서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자기에 맞는 선택을 발전시켜 온 결과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지자나 지지 정당을 바꾸는 게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정치적인 관념은 더 단단히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해할 때 기질이 명확해져 가는 것이다 라고 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에 맞는 선택을 발전시켜 온 결과, 같은 듯 다른 듯 같은 얘기입니다. 6장은 통합의 시간입니다. 소제목은 죽음이여 의식되지 마라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라는 것은 인생의 마지막 날을 잘 마무리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입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성공한 노하는 그 삶의 쇠퇴하는 과정까지 훌륭하게 관리를 함으로써 결과를 낼 수 있는데, 아낌없이 베풀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오래 사는 게 아니고 잘 늙어가다가 생을 마감하는 거겠죠. 7장은 소제목이 두 번째 관문, 건강하게 나이 들기입니다.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가는 길에는 숨어있는 지뢰밭 을 지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지뢰를 어떻게 현명하게 잘 피해가느냐가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인데, 이게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것에는 사회적, 정서적 건강뿐만 아니고 신체적 건강도 당연히 포함이 되겠죠. 인공항문을 놓고 한 사람은 조금 불편할 뿐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었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절염이 몸에 나쁘냐, 알코올 중독이 몸에 나쁘냐, 우울증이 몸에 나쁘냐, 당뇨병이 어느 쪽이 더 심각한 병인가를 따질 때 걸리지 않은 쪽 아니면 걸린 쪽을 더 심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불편함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75세에 골프를 90타를 쳐도 같이 즐길 사람이 없을 수 있고, 골프 칠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9홀밖에 못 던다면 그것도 불행이거든요. 노년에 이르면 이제 자기 삶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일이 드뭅니다. 건강한 노화를 정의한다는 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거든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의욕적으로 이제 생활하고 절친한 친구를 곁에 두고 정신 건강을 유지한다면 실제로는 병에 걸렸지만 아픔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1948년 그 세계보건기구 WHO 창립자들은 건강이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행복한 상태를 말하고,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제 70대에 이제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지를 50세 늘 말하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50세 이전의 삶을 보고 예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조지 베일런트는.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요인들을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이번에는 건강한 삶과 전혀 연관이 없는 6가지 변수를 조지 베일런트는 얘기합니다. 여기도 재밌는 내용이 많거든요. 첫 번째가 조상의 수명인데 60세 이전에 사망한 사람들은 조상의 수명도 짧았다 그러네요. 그런데 놀랍게도 75세에 이른 연구 대상자들의 경우에는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하고 불행하고 병약한 삶을 살아온 이 사람들 모두 전 세대의 평균 수명이 거의 비슷했다는 겁니다. 조상의 수많은 연구 대상자들이 70세가 되어 누리는 건강하고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조상의 수명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라. 현대의학은 많은 부분이 연관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족력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그렇게 조지 베일런트는 그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조상의 수명은 60세 이전에는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는 비슷하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도 참 재미있는데 콜레스테롤입니다. 저도 콜레스테롤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조금 높은 편이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50세 때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나 불행하고 병약한 사람, 심지어는 조기 사망한 사람들까지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행복의 논리, 행복의 조건에 들어가는 것이지 의학적인 검증으로 가면 다른 차원일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입니다. 50세 이전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된 병들은 75세의 신체 건강하고는 아무리 연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세를 넘어가면 스트레스는 자연의 바람이 바위를 깎듯이 우리 몸에도 우리 멘탈도 세월이라는 것이 예리한 스트레스의 날카로움을 무디게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년기의 성격인데 두 번째 나오는 거죠. 어려서 수줍음이 많고 매사 걱정이 많은 성격은 20, 20대에는 신체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70세 이후가 되면 어린 시절 성격이 그렇게 그닥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 이 훌륭하게 사회적으로 경험을 쌓았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장하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사회적 유대관계가 아주 작았던 사람이나 유대관계가 왕성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건강한 노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인자라고 합니다. 자, 이 책의 가장 키포인트죠. 이제 건강한 노년을 부르는 7가지 요소를 이 장에서 이제 완성을 하고 갑니다. 비흡연 또는 젊은 시절에 담배를 끊었다.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45세 이전에 담배를 끊었다면 20년 동안 하루 한 갑 정도 계속 담배를 피웠다 하더라도 70세, 80세까지는 영향을 안 미칩니다. 이 반대는 담배를 피우면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적응적 방어기제, 성숙한 방어기제라고도 하죠. 강력한 요소입니다. 일상생활에 성숙한 방어기제라고 하면 소소하게 불쾌한 상황에 부딪히더라도 이걸 심각하게 확대하지 않는다는 것, 심각하게 몰아가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데, 아니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능력을 일컫습니다. 알코올 중독 경험이 없어야 된다. 세 번째로 중요한 요인인데, 노년의 정신사회적 건강은 물론이고 신체 건강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이 알코올 중독은 자살, 살인, 암, 심장질환, 면역체계 약화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사망률이 강경변이나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률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맞은 체중, 알맞은 결국 생활, 운동이죠. 중요한 요소입니다. 신체 건강은 다음이 알맞은 체중이죠. 중요한 요소죠. 신체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사회적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이 안정적인 결혼 생활. 더 이상 말해 뭐 하겠습니까? 교육연수. 이너시티 출신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연수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담배를 끊거나 음식을 조절하거나 술을 자제하는데도 성공을 하거든요. 심지어는 정규적인 교육과정에 들어가지 않지만 금연교실, 금주교실 이런 교육도 교육의 내용에 카테고리에 포함을 시킨다고 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교육연수가 행복한 노후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요소는 앞으로 30년 동안 건강을 보장하고 50세가 된 하버드 학생들 중에 106명은 대부분 이 요소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도 절반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렸고 불행하고 병약하게 이른 사람들은 단 8명 뿐이었다고 하네요. 50세 이후의 운명은 스스로가 결정한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포션을 차지하는 부분이 아닐까. 이게 전부가 다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50세 이전까지 체중, 운동, 담배, 알코올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 의존증, 중독이 아닌다고 하면, 또한 열심히 노력하고 꾸준히 치료받는다면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관계도 얼마든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거든요. 이 부적절한 방어 기제를 얼마든지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은 뜻밖의 행운이나 구성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고 결정하고 결과를 감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회적 유대관계는 어떻게 우리 삶을 바꿔주는가? 참 중요한 항목이죠. 사회적 유대관계보다는 알코올 중독이 훨씬 더 그 건강한 노화에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데, 이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일에 비하면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훨씬 즐겁거든요. 쉽고 50세쯤에 이제 있는 힘을 다해서 풍부한 사회적 유대관계를 만들어 보라라는 겁니다. 삶이 훨씬 더 풍요로워진다고 조지 베일런트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8장 삶을 즐기는 놀이와 창조의 비밀입니다. 새로운 사회관계를 만들어라는 것인데, 놀이활동을 즐기고 창조성을 발휘할 기회를 찾고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배우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삶에 이 즐거운 놀이를 대입시켜서 병진한다면은 노년은 온통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겁니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은퇴도 즐겁게 맞이하고 그 은퇴 생활도 게임이라 생각하고 즐겁게 즐기는 방법을 찾거든요. 은퇴가 스트레스로 작용하는 요인 4가지를 볼까요? 첫 번째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은퇴하게 됐을 때, 두 번째가 월급 이외나 봉급 이외에 다른 돈이 나올 곳이 없는 경우,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일터가 도피처가 됐던 경우,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본의 아니게 은퇴를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4번째가 참 안타까운 건데, 직장 생활은 3력으로 한다고 그러죠. 학력으로 입학을 하고 능력으로 진급을 하고 체력이 다하면 직장 생활이나 개인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을 3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4번째가 좀 안타깝긴 한데, 은퇴가 이제 그 신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근거는 없다고 합니다. 은퇴 이후에 좀 스트레스, 은퇴 이후에 자괴감에 빠지거나 시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고는 합니다만, 그게 조금 세월이 흐르면 충격을 흡수하고 우리 그 방어 기전이 발동을 해서 적극적으로 성공하고 극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은퇴가 뜻했든 뜻하지 않았던, 뭐 월급 말고 수익이 있든 없든, 아니면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고 일터로 막 겉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은퇴를 하고 나면 신체 건강에는 악영향을 끼친다는 근거는 조지 베일런트는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 조지 베일런트는 보람 있는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가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만들어라. 과거에 직장 동료들이 사회관계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었던 사람들은 직장 동료 대신을 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적 만남을 만들어라, 또는 가족, 손자, 손녀, 조카들하고 관계를 만들어 가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놀이 활동을 즐겨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놀이 활동, 여가 활동을 하라는 겁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벌이가 좋을 때 즐겼던 스포츠, 뭐 테니스, 골프 등을 계속 즐기라는 게 아니고, 다양한 스포츠, 다양한 학문, 다양한 지식을 보충시켜 줄 수 있는, 또는 체력을 보강할 수 있는 놀이를 즐겨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골프는 지금 적극적으로 치지는 않습니다만, 테니스와 등산, 트레킹, 걷기, 역사탐방, 문화탐방, 그리고 책 리뷰를 하고 책 리뷰 영상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1, 2번이 연결된 세 번째인데, 창조성을 발휘할 기회를 찾으라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평생도록 배우라는 겁니다. 자, 9장 좀 의미 있는 내용인데, 나이가 들면 지혜로워지는가? 라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75세에 이른 하버드 출신자들에게 이 노년과 지혜는 어떤 영향성이 있는가,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물었거든요.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 모순과 아이러니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참을성, 감정과 이성의 조화, 자기중심주의에서 벗어난 자기인식, 다른 사람의 말에 기울일 줄 아는 능력, 균형적인 시각,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 사물의 양면성에 대한 인식, 인내, 삶의 아이러니에 대한 호기심, 세상과의 연관성을 인식을 하라라는 겁니다. 이 지혜가 이제 그 성공적인 노화의 필수 요소라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건데, 이 노년에 이른 사람들이 이 30세를 갓 넘긴 사람보다 더 현명하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시간이 흐를수록 더 지혜로워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오래 살다 보면 살수록 경험의 폭은 점점 넓어지는 거고 편견은 줄어드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혜는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른 뒤에 비로소 체득되기 때문입니다. 제10장이 영성과 종교 그리고 노년입니다. 영성과 종교는 어떻게 다른가? 영성은 나이 들수록 깊어지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믿음과 영성 속에서 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것이 사랑 속에서 생을 마지막을 마감하는 것만큼 소중한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특정 종교나 신념이 주는 확실성에서 마음의 평온을 얻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 종교는 종종 청소년들이 그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이 영서나 종교적인 미분이 성공적인 노화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노년, 성숙한 방어 기제, 생산성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정 상황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사랑과 희망이었다고 합니다.
노년에 이르면은 종교나 이제 영성이 중년에 그랬던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로는 다가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터먼 여성과 하버드 졸업생들을 통해서 우울증과 종교적인 참여 사이에는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영적, 종교적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성공적인 노년에 이를 가능성은 높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놀랍게도 이 우울증에 걸린 비율이 4배나 높았다는데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교가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의사나 병원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 거하고 똑같은 원리인 거죠. 영성은 기뻤지만 사회적 유대관계를 외면하는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화가 반고흐처럼 살다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종교활동으로 사회적 지평을 넓혀 이게 삶을 구가한 경우도 많이 있지만 영적 치유로 짙은 우울감과 무력감을 걷어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와 병원이 건강에 해롭다는 영향을 못하는 것처럼 종교적인 믿음이 노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별개의 관계다. 성인 발달 연구에서 종교적 신앙, 새로운 생각에 대한 열린 태도, 편견 없는 정치적 관점 등은 이 만족스러운 노년을 맞이하는 데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노화로 향하는 길은 특정 이슈보다는 세속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게 조지 벨런드 책을 보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옵니다. 11장은 세월이 흐르면 사람도 변하는가입니다. 속된 말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속담이 우리나라에는 있지만 이 장에서는 언제고 다시 일어나서는 삶의 불연속을 뛰어넘은 회복 탄력성의 화신, 행복한 결혼 생활이 삶의 획기적 전환점을 갖는다라는 얘기, 실패한 결혼과 사랑 없는 인생 속에서 길을 잃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화는 쇠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사회적 지위를 이제 확장하고 인내심을 강화하고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이제 성숙시키는 과정입니다. 성공적인 노화는 결국 생존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칼 융이 얘기했듯이 너무나 다양한 삶의 양상들이 먼저 자욱한 기억의 창고 속에 갇혀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이따금씩 잿더미 아래에서 숯불을 담그기도 한다. 너무나 당연한 삶의 양상들이 먼지 가득한 기억의 창고 속에 차곡차곡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따금씩 그것들이 숯불을 달구는 불씨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참 의미 있죠? 12장 또다시 행복을 묻다. 이제 마무리하는 장이죠. 품있게 나이 드는 6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여도, 과거의 자행분을 어떻게 흡수하느냐, 유머 감각, 그리고 삶의 여유, 타인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 기여도는 이 사회의 보탬이 되려고 하는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품있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재능 기부도 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가 삶의 여유. 적극적인 삶으로 자잘한 고통들은 멀리하고 버리고 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자기관리인데 희망을 가지고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자기 의사를 계속 결정하고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가 유머 감각입니다. 이 부분은 기질적인 부분이 좀 포함되어 있는데 놀이를 통해서 삶의 기쁨을 누리고 유머 감각을 항상 잊지 말고 살아라는 겁니다. 썰렁하더라도 아재 개그라도 여러 가지를 익혀서 써먹으라는 얘기죠. 다섯 번째가 과거의 자양분을 흡수하라. 이 과거의 성과는 소중한 재산이기도 합니다만 다음 세대로부터도 꾸준히 받아들일 태도와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가 타인을 소중하게 여겨라. 특히나 오래된 친구들과 계속적으로 친밀함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나이가 들고 건강이 좀 나빠지고 쇠락해질수록 친구들의 바운드, 여러 관계의 바운드가 줄어드는 성향이 어쩔 수 없이 발현되긴 하는데 조지 베일런트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들과 친밀함을 꾸준히 가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정원사가 품위 있는 노년의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합니다. 화초와 나무를 가꾸듯이 인생의 정원사가 되라는 얘기인데 이 화초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조카가 될 수도 있고 손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는 이미 장성했겠죠. 그 자녀가 다시 자녀를 데리고 있는 게 저한테는 손자니까. 아니면 사회적 관계에서 재능 기부를 하면서 인생의 정원사가 조련사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지 베일런트는 인생의 정원사가 되라고 합니다.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쫓아갔고 그 7가지를 아직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앞으로 20년이 얼마나 행복할지는 10년 단위로 한 번씩 열어보겠습니다. 행복에도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책에서 알려주는데 왜 사람들은 그 길을 따라가지 않을까? 왜 사람들은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을까? 행복하고 싶으면 투자를 해야 됩니다.